안녕하세요. 오늘 RWA 노바가 이제 상장을 하는 거래소가 포블 게이트잖아요. 제가 이제 포블 게이트는요, 21년도에 추석 전후해서 그 호남 브루잉이라는 그 소주 회사 토큰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7천만 원까지 하여튼 돈이 벌렸는데, 그때 빼자, 제가 빼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했어야 한다는데, 살살 빼자, 그만 이제 일단 먹고 보자 이랬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고스란히 다 손해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또 무한의 부적, 무한의 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의 부, 무한의 부를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읽을 차례냐 하면은요, 잠재력에 대해서 읽을 차례입니다. 잠재력에 대해서 읽는 거 맞죠? 잠재력. 이제 어제 읽었던 부분이 신뢰였죠. 신뢰. 자, 잠재력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재력. 인생에서의 무부채 전략이 갖는 장기적 의미.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나를 플라스틱 꽃의 왕이라고 불렀다. 창업 8년 만에 청쿵의 자본금이 1,000만 홍콩 달러를 돌파했다. 이때 나는 플라스틱 산업을 계속할지 새로운 산업을 찾을지 고민했다. 나는 청쿵을 운영하면서 공장 문제로 항상 고민했다. 홍콩의 산업화로 공장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공장을 지을 공간은 부족했고 적절한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본금이 충분해지자 우리만의 공장을 갖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직접 부동산 사업을 하자. 이 결정은 단순한 공간 확보가 아닌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전 분양 방식이 주류임을 발견했다. 이는 1954년 홍콩 상업계 지도자 허잉퉁이 고안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매입 후 은행의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둘째, 건물 착공정 분양금을 받아 공사를 한다. 셋째, 완공 후 주택 판매나 임대로 대출을 상환한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는다. 그런 다음 건물 착공 전에 분양금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 후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업자는 주택 가격의 10에서 20%만의 수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나는 사전 분양 방식이 은행에 과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신중한 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내가 직접 돈을 들여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나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10여 년 동안 선두를 유지했고 그 수익으로 부동산 사업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었다. 나는 북각과 차이완의 산업 빌딩을 건설했다. 두 건물의 총면적은 36,300평에 달했다. 건물이 완공된 후 판매와 임대 사이에서 고민했다. 판매는 빠른 자금 회수와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 반대로 임대는 안정적이지만 적은 수익을 제공한다. 나는 홍콩 경제가 계속 발전해 미래에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홍콩의 제한된 땅과 무한한 수요로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결국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략이었다. 1961년 6월 내 고향 친구인 은행가 랴오바 오산이 예금자의 예금을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
이를 알게 된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라오 바오사는 자금의 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했다. 차오 저오 상인들 중 입지적인 인물이었던 라오 바오산을 나는 깊이 존경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부동산 업계의 위험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안정적인 발전 전략을 고수했다. 예, 안정적인 발전 전략을 고수했다. 예,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길게 가야 됩니다. 예. 뭐든지 돈을 벌 때 한 번에 크게 벌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왜냐면 한 번에 크게 벌려다가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 지역과 기존 산업 지역에서 계속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건설했다. 가능한 한 은행 대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일부 건물은 완전히 자체 자금으로 건설했다.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플라스틱 사업을 성실히 유지하여 모든 하위 회사가 좋은 경영 상태와 수익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 안정적인 경영 방식은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큰 압박과 유혹을 견뎌야 했다. 네, 유혹. 1962년 홍콩 정부가 1966년부터 새 건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개발업자가 그 전에 미친 듯이 건물을 지었다.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토지와 건물 가격이 밤낮으로 상승하는 기형적인 호황시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투기자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 신중한 방식은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기회를 놓친다는 비난도 받았다. 좋게 보면 소심하다, 나쁘게는 바보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유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냉정을 유지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나는 많은 토지를 사들여 매매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 주택 대출 상황, 시민들의 소득과 지출, 나아가 세계 경제 전망까지 고려한다. 홍콩 경제는 세계 각지와 국내 정치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된 모든 사람과 신중하게 상의한다. 하지만 일단 방침을 결정하면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 부동산 열풍 속에서도 나는 은행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만 하는 경영 방식을 고수했다. 이 고집은 곧 보상받게 되었다. 1965년 1월 밍더은행은 파산을 시작으로 밍더은행 1965년 1월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1965년 1월 밍더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홍콩 전역의 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다. 은행 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에 의존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자금이 끊기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그러나 나는 이 대위기 속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손실도 미미했다. 발전 중에도 신중함을 잊지 않고 신중함 속에서 발전을 잊지 않는다는 내가 평생 신봉해온 사업 철학이다. 발전 중에도 신중함을 잊지 않고 신중함 속에서 발전을 잊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모든 하위 그룹은 보수적인 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을 매우 중시한다. 50년대부터 무부채 경영 방식을 사용해 왔고 이는 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다. 무부채 경영 방식. 발전 중에도 신중함을 잊지 않고 신중함 속에서 발전을 잊지 않는다. 적당히 성공한 사람들은 한 방으로 성공했다며 투자든 사업이든 과감히 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는 100년을 내다보았을 때 좋지 못한 방법이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한 방에 대한 조언은 파산하기 전에 떠들던 말일 수 있다. 리카싱의 위대한 점은 단순히 홍콩 최고의 부자라서가 아니다. 그가 부를 95세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카싱이 이야기하는 신중한 발전은 어떤 개념이라 생각하는가? 본인 삶에 3개월간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발전 중에도 신중함을 잊지 않고 신중함 속에서 발전을 잊지 않는다. 시기
결정적 순간을 읽어내는 눈. 실패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모든 실패 요인을 줄이는 건 성공으로 가는 기초다. 1966년 은행 예금 인출 사태로 홍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중앙 정부가 무력을 통해 홍콩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에 홍콩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규모 이민이 시작되었다. 부유한 이민자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고 새 건물들도 수요가 없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 시장은 매물은 많고 구매자는 적어 가격이 하락했고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했다.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 나도 걱정이 많았다. 어린 시절 전쟁의 파괴력을 경험했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발전이 무의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계속해서 사태의 전개를 주시했다. 몇 달 후 본토 상황이 안정되자 나도 차분해졌다. 홍콩이 본토의 유일한 대외 무역 통로이기에 중앙정부가 전쟁 대신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플라스틱 공장과 기존 부동산 수익을 모두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외 이주자들이 급히 내놓은 좋은 건물들을 헐값에 샀고 건설비가 저렴할 때 많은 고층 빌딩을 세웠다. 완공 후에도 매각하지 않고 임대만 하며 천천히 자금을 회수했다. 다른 이들이 부동산을 팔 때 나는 모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설을 진행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바보짓을 한다고 생각하며 실패를 예상했다. 나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대규모로 매각하면 나는 대규모로 매입할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1970년, 제가 태어난 다음 해죠. 1970년생이 개띠입니다. 저는 닭띠예요. 홍콩 경제와 부동산 업계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내 소유 부동산은 2273평에서 9836평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야, 제가 태어나던 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산 가치와 연간 임대 수입도 급증했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덕에 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큰 이익을 얻었다. 외부 사람들은 내가 비범한 행운을 가진 것인지 도박처럼 큰 판을 벌여 운 좋게 이긴 것인지 혹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나만이 이것이 행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결정은 최신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발전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기를 잡으려면 먼저 정확한 자료와 최신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는 평소의 발걸음이 적절한 때에 힘을 발휘하여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시기를 잡는 핵심은 자신과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지식의 가장 큰 역할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직관은 신뢰할 수 있는 나침판이 아니다. 시대는 계속 진보하므로 우리는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습득해야만 한다. 시기를 잡으려면 먼저 정확한 자료와 최신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매일 아침 신문을, 밤에는 책을 읽는 그의 일과는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워주었다. 특히 대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읽으며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기업의 재무 전략과 자원 관리 방식을 배웠다. 이런 끊임없는 학습 정신은 그에게 마치 천리안과 같은 통찰력을 주어 미래를 예측하고 부를 쌓을 기회를 포착하게 해주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직업이나 관심사와 관련된 전문 자료를 정기적으로 읽는다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당장이라도 최신 정보를 얻는 방법을 하나 고안하고 시도해보자. 잡지나 신문을 구독해도 좋고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도 좋다. 단 한 개라도 좋으니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책상에 앉아라.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좋은 기회, 나쁜 기회는 널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회를 선택했을 때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건강도 해치게 되고요. 네, 진짜 정말 건강이 해치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된 기회를 선택했을 때 그 후유증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목숨까지 앓는 경우도 있어요.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책상에 앉아라. 나는 갑작스럽게 재산이 2배가 되더라도 담담하다. 반대로 갑자기 폭삭 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담담하다. 이는 내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순간적으로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이치적으로 볼 때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회가 곧 올 것임을 알고 있다.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회가 곧 올 것임을 알고 있고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좋은 해에는 과도하게 낙관하지 않고 나쁜 해에는 과도하게 비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그룹의 투자 원칙이다.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오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3컵을 마셨더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회가 곧 올 것임을 알고 있다. 좋은 해에는 과도하게 낙관하지 않고 나쁜 해에는 과도하게 비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그룹의 투자 원칙이다. 1971년 6월 나는 청쿵 실업을 설립하고 부동산 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첫 회의에서 나는 포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홍콩랜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 경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홍콩랜드는 1889년 설립 이후 반세기 넘게 발전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호텔, 식음료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에 진출해 있었다. 전 세계 업계 순위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홍콩에서는 확실한 1위였다. 반면 당시 내가 설립한 청쿵 부동산은 겨우 9,836평의 부동산을 소유한 작은 회사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작은 개미가 큰 코끼리를 흔들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나는 이미 많은 생각을 해왔다. 오래 번성하면 반드시 쇠퇴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다. 홍콩랜드를 연구한 결과 지난 10년간 그들이 성장한 그리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후발 주자들이 홍콩랜드를 앞설 기세를 보였고 그 대체자가 청쿵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창업 초기 내 손에는 5만 홍콩 달러밖에 없었지만 현재의 규모로 성장한 것이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인력, 자금, 지식을 집중 투입하며 홍콩랜드를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회의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큰 포부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압박과 동기가 생깁니다. 홍콩랜드의 기반인 중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큰 저렴한 지역과 신흥 도시에서 확장할 생각입니다. 자금이 충분해지면 홍콩랜드와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나는 홍콩랜드를 정면에서 들이박는 무모한 수를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시골을 포위하여 도시로 진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자체 자금만으로는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렸고 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기에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나는 정고판의 말을 좋아했다. 선비가 공부할 때 첫째는 뜻을 가져야 하고 둘째는 식견을 가져야 하며 셋째는 끈기를 가져야 한다. 정고판. 네. 뜻이 있으면 결코 하루에 머물지 않고 식견이 있으면 학문의 끝이 없음을 알게 되어 만족하지 않으며 끈기가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부동산 업계의 리더인 홍콩랜드를 능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을 구상했다. 1969년 이전 홍콩의 모든 주식 거래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주로 외국인이나 영어에 능통한 고급 중국인들이었고 상장 기업도 주로 외국 대은행이었다. 상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오랫동안 상장을 거부당한 중국 대기업이 수두룩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1972년 7월 31일 청쿵 실업을 청쿵홀딩스 유한회사로 개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장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다.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 홍콩에는 기존 홍콩 증권거래소 외에 원동거래소, 금은증권거래소, 구룡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4개의 거래소가 공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1972년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으로 홍콩 주식시장은 대규모 상승장을 맞았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 현금이 필요 없다는 소문이 돌며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청쿵 홀딩스 유한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청쿵의 직원들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주가 상승에도 나는 특별히 기뻐하지 않았다. 이는 주식시장 호황의 결과일 뿐 청쿵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투자자들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얻으려면 회사의 미래 실적과 주주 혜택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모은 자금을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사업 발전에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며 부동산 사업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홍콩 주식시장의 투자 열풍이 강해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너나 없이 본업을 제쳐두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심지어 평범한 노동자들도 보석을 팔고 가업을 매각하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도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업에 충실했다. 1973년 3월 홍콩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겪었다. 이후 1년 9개월 동안 91.5%나 하락하여 세계 최대의 약세장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홍콩은 대규모 경제 불황을 겪었고 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문을 닫았다. 나는 또 한 번 주식시장의 붕괴를 피했다. 홍콩 상장 인맥을 활용하여 1973년 초 런던 증권거래소에 1974년 6월에는 밴쿠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뜻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끈기를 가져야 한다. 뜻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끈기를 가져야 한다. 정고판의 말을 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해석했다. 내 안정적인 발전 전략 덕분에 청쿵 홀딩스 유한회사는 홍콩과 해외 주식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모았고 이는 청쿵의 확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 내 사업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었다. 과도하게 낙관하지 않고 과도하게 비관하지 않는다. 리카싱은 본질에 집중한다. 자신의 회사 주식 가치가 2배로 뛰었을 때 직원들은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리카싱은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 본질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일시적이라 보았던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리카싱은 본질에 집중하여 현재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음을 느끼고 본인 일에 집중했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바라보기보단 사람들의 말이나 유행에 휩쓸려 투자나 미래의 직업을 결정한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 리카싱의 통찰력은 어디서 온 것인지 다시 한번 정답을 떠올려보자. 강적,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부순 방법. 다윗이 돌멩이를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상대가 거대한 적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심플하다. 홍콩 부동산 업계 1위인 홍콩랜드 시선에는 우리가 없었다. 우리가 주로 도심 외곽과 신흥 도시에서 개발하고 임대 수익 중심의 사업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홍콩랜드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익숙하게 다루던 방식이었고 청쿵은 여전히 추격자의 위치에 있었다. 1977년 1977년이 제가 이제 4학년 때인가요? 4학년? 77년. 그러니까 69, 70, 69, 70, 70, 12, 13, 14, 15, 16, 17, 9살, 10살. 제가 9살, 10살 때 우리와 홍콩랜드가 정면 대결할 기회가 찾아왔고 홍콩랜드는 이때서야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홍콩 지하철 회사가 중환역과 금종역 지하 중간 건설 입찰을 공고했다. 이 두 역은 노선 중 가장 중요하고 승객이 많은 정거장으로 홍콩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에 위치했다. 지왕 프로젝트는 최고의 입지였다. 이 땅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과 명성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우리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였다. 공개 입찰 후 홍콩 지하철 회사는 30개 이상의 재단 및 부동산 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부동산 황제 홍콩랜드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홍콩랜드는 오랜 업계 선두 자리와 실력, 인지도 그리고 정부와의 깊은 유대관계 덕분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는 청쿵이 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승산이 얼마나 될지 고민했다. 나는 외부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심 불안했다. 몇 날 며칠을 밤새워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했다. 평소 아내를 존중해 일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그 원칙을 깨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입찰에 참여한 홍콩랜드, 스와이어 프로퍼티즈 등 대형 부동산 회사들은 청쿵보다 훨씬 강했다. 우리는 당시 중소 부동산 회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대형 회사들은 다소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홍콩랜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찰 결과가 최고의 답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그들이 프로젝트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홍콩랜드의 이런 자만심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협력 파트너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기회라고 봤다. 경쟁자 연구 나는 프로젝트 자체를 파고들었다. 지하철 회사가 홍콩 정부로부터 이 땅을 살 때 있었던 분쟁을 발견했다. 정부는 땅의 가치를 2.5억 홍콩 달러로 평가하며 전액 현금 지불을 요구했다. 지하철 회사는 일부 현금과 주식으로 지불하려 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은행 대출로 땅을 구입했다. 이 정보를 통해 나는 지하철 회사의 자금난을 파악했다. 따라서 그들이 협력 파트너를 선택할 때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더 큰 이익을 얻는 건 그들에게 다음 문제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나는 청쿵의 입찰서에 몇 가지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지하철 회사의 토지 대금을 보충하고 건설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하철 회사가 건설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했다. 두 정거장 위에 종합 상업 빌딩을 건설하고 완공 후 판매 수익을 지하철 회사와 청쿵이 51대 49로 나눈다. 이는 기존의 50대 50 방식을 깨고 지하철 회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프로젝트는 청쿵이 계획하고 지하철 회사가 승인하면 완공 후 관리는 지하철 회사가 주도하고 청쿵은 동의하에 참여한다. 이러한 제안은 지하철 회사의 현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통제권을 주는 것이었다. 이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었다. 내가 제시한 조건은 건설 비용 부담, 더 많은 이익과 관리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는 지하철 회사에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너무 많은 양보로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며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큰 양보는
한 번의 공격으로 홍콩랜드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기회였다. 동시에 이익도 얻고 청쿵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 1977년 4월 5일 홍콩 언론은 이런 제목으로 입찰 결과를 보도했다. 청쿵이 홍콩랜드를 물리치고 우체국 부지를 차지하다. 홍콩 전체가 우리 회사에 주목했고 부동산 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도심에 진출했고 존재감과 실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승리를 운이나 내 천리안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다. 거대한 기업 그룹의 지도자라면 반드시 기업 내부에 견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공격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방어를 준비하고 모든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격에 나설 때 100% 이상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래 100의 힘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2000의 200의 힘을 쌓아야 공격에 나서지 단순히 운에 맡기지 않는다. 방향을 정하면 전력을 다해 전략적으로 도전하자. 후회 없이 집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이는 진심이 금석을 움직인다는 의미다. 공격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방어를 준비한다. 공격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방어를 준비한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을 상장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장이 된 후에 이것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 상장에만 연연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하게 갖춰서 가야 합니다. 입찰은 사실상 불보듯 뻔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1위 홍콩랜드의 승리가 뻔했다. 홍콩랜드는 오로지 자신의 명성에 기대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고수했다. 리카싱은 내심 두려웠지만 항상 그래왔듯 이 법칙, 근면과 창의성 두 가지를 준비했다. 상대보다 더 준비했으며 상대보다 더 연구하고 생각했다. 그 결과 작은 기업에 불과하던 리카싱의 회사는 입찰에서 승리하게 된다. 당신도 인생을 살다가 거대한 적을 맞이한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취했었는지 떠올려 보자. 그리고 리카싱의 생각에 비춰 자신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다면 더 좋았을지 반추해보자. 반추해보자. 장인, 선두를 따라잡기 위하여. 여기에서 장인은 장인 어른이 아니시죠. 우리 가문의 가훈이자 청쿵의 구호는 정교한 사업가 인내심이다. 우리 엑스피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서울랩스가 가야 할 길은 정교한 사업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우리 회원들이 가야 할 길은 정교한 사업가 인내심과 같이 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10년 동안 나무를 심어 100년의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과 같다. 큰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981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에 일하는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나는 황푸, 조선소의 옛 부지를 살까 말까 고민했지만 28억 홍콩 달러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결정을 미뤘다. 인내심을 갖고 2년을 기다렸다.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홍콩 정부와 협상을 통해 3.9억 홍콩 달러의 부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3년간의 인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24억 홍콩 달러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28억짜리를 3.9억 원에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우리 같이 힘차게 잘 엑스피어 코인이 정말 돈이 될 때까지 잘 견뎌요. 잘 견뎌요. 인내심. 사람들은 내 사업 방식을 직설적이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전략적이라고 평한다. 핵심은 분명한 인내심과 신뢰에 있다. 부지의 핵심은
최적의 진입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냥하는 매와 같다. 매처럼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 먹잇감이 나타나면 번개같이 덮쳐서 잡는 것.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이야. 가후 산장 프로젝트에서 나는 10년간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가후 산장은 원래 텐슈이웨이 마을로 불렸으며 신계 위안양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좁은 선전만을 사이에 두고 선전 서구와 맞닿아 있다. 1978년 청쿵은 허치슨 완포아와 공동으로 텐슈이 웨이의 토지를 구매했다. 1979년 하반기에 중국 자본의 화룬이 프로젝트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텐슈이 웨이를 개발하기로 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서 화룬은 51%를 차지하고 청쿵은 12.5%를 차지했다. 화룬은 15년 안에 이곳을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최대 주주인 화룬이 주도하여 개발했지만 화룬은 홍콩의 게임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이 거대한 계획이 좌초되었다. 전체 프로젝트는 먹기에는 맛이 없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계륵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화룬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매년 다른 주주들부터 지분을 매입했다. 1988년 우리 올림픽 치렀던 해군요. 1988년 나는 화룬 외에 49%의 지분을 확보하여 화룬과 동등한 2명의 주주 중 하나가 되었다. 1988년 12월 청쿵과 화룬은 협정을 체결하여 나는 화룬에게 최대한 양보하는 대신 프로젝트의 개발과 판매를 주도할 권한을 얻었다. 화룬은 이 협정에 대해 매우 만족했고 텐슈이웨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1991년까지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어 가오 산장은 홍콩 최대의 민간 주택 단지가 되었고 화룬과 청쿵 모두 큰 이익을 얻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화룬이라는 협력 파트너를 얻게 되었고 중국 자본 기업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매우 귀중한 가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10년을 갈고 닦은 칼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큰 일을 이루려면 조급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인내심과 신뢰를 가지고 사업 기회를 기다리고 창출해야 한다. 20세기 80년대 나는 여러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 최적의 시기에 맞춰졌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나는 남들이 버린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시장이 회복될 때 대규모 건설을 시작했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금을 회수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얻었다. 내 프로젝트 건물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출시되었고 각 단계의 분양은 시장 변동에 따라 수량 가격 충수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최대 이익을 보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외부에서 보기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했을 뿐이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마치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와 같다. 1등이 승리하지만 2등, 3등과의 차이는 미미하다. 조금 더 빨리 달리면 승리하는 게 당연지사다. 1990년 6월 말 청쿵의 시가총액은 281.28억 홍콩 달러로 홍콩랜드의 216.31억 홍콩 달러를 넘어 부동산 업계에 선두에 섰다. 홍콩랜드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나무를 심어 100년의 울창한 습을 만든다. 리카싱이 강조한 철학 중 하나는 인내심과 정교함이다. 당신은 현재 하는 일 혹은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단순히 정교해야지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결심이다. 본인이 하는 일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칼을 미세하게 깎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잘하는 일에서 어떤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정교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협력과 상생은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11월, 오늘이 27일, 예, 11월 20일, 오늘 노바 상장하는 날입니다. 예, 호남 브루잉의 소주 회사 예, 토큰이었는데 어쨌든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거품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딥코인 거래소 하고요. 포블게이트, 네, 포블게이트. 거래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화로 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자기암시 공식을 얼른 읽고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난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에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엑스피어 코인을 너무 빨리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랩스 대표님들께서 다 열심히 꾸준히 착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